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제8강 4편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첫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큰 제목 부동산 이용 보겠습니다. 부동산 이용은 유용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자, 유용성 추구. 감정평가론에 가면 최유효 이용의 법칙이 나오는데 우선 여기서 최유효 이용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개념으로 일본식 표현이다 보니까 최유효 크게 와닿지는 않는데, 자, 개념을 보면 객관적으로 보아 양식과 통상의 이용 능력을 가진 사람에 의한 합리적, 합법적, 최고 최선의 이용 방법, 부정성과 용도의 다양성과 관련되어 있다. 최고 최선, 영어식 표현을 번역한 것인데, 최고는 더 하이스트, 최선은 더 베스트. 그래서 부동산은 자연적 특성으로 증가할 수 없다고 볼 때 그 제한된 부동산을 최고로 이용하자. 그 다음에 또 선택된 부동산을 그 용도 측면에서 최선으로 활용하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 판단 기준은 합리적이어야 하고 또 합법적이어야 하고 또 선택 가능해야 된다. 그 다음에 최대 수익이 실현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와 관련된 개념으로 토지 이용의 집약도 보겠습니다. 집약도는 거기 제시된 그 집약도 그 표에 보시면 분모의 토지 면적이고 분자에 투입되는 자본과 노동의 크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분자에 있는 자본과 노동 투입량이 많아지면 집약도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집약도가 증가하는 이유로는 이용 가능한 토지는 한정되어 있고 인구 밀도는 증가하고 또 지가가 상승하므로 그 반대급부로서 또 토지의 생산성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집약적으로 이용되고, 또 규모의 경제에 따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또 집약도를 높이게 되겠습니다. 또 경영 효율이 증가하거나 또 산업의 발달 등으로도 집약도가 증가한다. 또 클라크의 산업 분류로 보면 자연을 직접 이용하는 농업, 임업, 기타 목축업 이와 같은 1차 산업보다는 또 제조업인 2차 산업이 더 집약적이고, 또 제조업보다는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이 더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한다. 그거는 산업의 차수가 높아질수록 그 생산성이 높아진다,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외곽보다는 도심에 있는 토지에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 그거는 단위 토지당 투입되는 자본의 비용이 크다. 그래서 아무래도 또 자본이 많이 투입되게 되면 그에 따른 반대급부가 또 필요하므로 집약적으로 이용되더라. 그 다음에 집약 한계와 조방 한계가 있는데, 자, 집약 한계는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추가되는 어떤 비용과 또 추가되는 수입, 즉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일치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집약적으로 이용하더라. 조방 한계는 총 수입과 총 비용이 일치될 때, 즉 손익분기점까지 이용하는 것을 조방 한계라 하는데, 그 넘어서면 손실이 오히려 발생하므로 그대로 놀려두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이용의 현상으로 보면 그게 이제 나오는 거로 개념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직장과 주거가 분리되는 경우와 직장과 주거가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 분리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도시의 주거 환경이 악화되면 직장은 거기 있더라도 실제 사는 곳은 외곽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또 지금은 또 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에 외곽지에 집이 있더라도 중심에 있는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과 주거가 주로 분리되는데, 직장과 주거가 분리되면 도심 공동화 현상이라 하여 낮에는 그 유동인구가 많습니다만은 밤이 되면 전부 다 주거지로 이동을 하여 도시가 텅 비는 현상, 그래서 그것을 도심 공동화, 도너츠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직주 접근은 직장과 조우가 붙어 있는 경우인데 실제 또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 교통 체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 출퇴근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오히려 직장 근처에 주거하려는 현상, 그걸 직주 접근이라 하겠습니다. 가장 큰 것은 교통 문제이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 또 도시 환경도 개선되었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 스프롤 현상. 스프롤은 말 그 자체로 무질서, 무계획적으로 도시가 확산된다. 그걸 스프롤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유형으로는 저밀도 연쇄,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서 계속해서 이어진다. 또는 개발이 너무 심화된 쪽이 계속 붙어 있다. 또 비지적 현상, 중간에 공지를 남기면서 띄엄띄엄 개발이 된다. 개구리가 띠뛰기 하듯이 개발 중간인 개발되지 않고 공지로 남아있고 개발이 띄엄띄엄 되는 경우 비지적 현상이라 합니다. 주로 간선 도로를 따라 나타나더라. 도로가 있는 쪽은 개발되고 도로가 없는 쪽은 텅 비어 있고 어쨌든 계획적이지 못한 도시의 확장을 스프롤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택지 한계지, 이거는 주거 한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기 적힌 대로 택지 한계지 바로 옆은 농지, 즉 사람이 주거지가 없는 곳이 될 텐데 그래서 지가가 단절되더라. 아무래도 택지와 농지는 가격 차이가 심한데 바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단절이라고 합니다. 자, 의의는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 가장 먼 곳으로 택지와 농지의 경계 지역을 택지 한계지라 한다. 자가의 한계지는 차가의 한계지보다 더 원방권. 이 말은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은 교통수단의 발달로 더 먼 외곽에 거주할 수 있지만 남의 집에 임차하여 사는 사람은 아무래도 도심 가까이에 임차를 하게 되므로 자가의 한계지가 훨씬 더 멀리 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이번 파트의 주 내용인 개발 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발은 앞서가면 개발지를 조성하거나 땅 위에 건물을 세우거나 또는 정착물을 설치하거나 이런 것을 개발이라 합니다. 개발 과정과 부동산 분석. 자, 개발의 과정은 워포드라는 학자가 7단계로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우선 구상 단계, 어디를 개발할 것인지 한 생각해 보는 단계. 그 다음에 그 지역을 개발 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예비적 타당성 분석을 해보고, 그래서 부지를 모색하고 확보하고, 이제 확보되면 구체적으로 타당성 분석을 하게 되고, 그 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금융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또 건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실제 개발이 되었을 때 그 매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마케팅 7단계로 나누어서 보는데 쭉 이어서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분석의 유형, 이 5가지는 순서도 매우 중요하니까 순서까지 좀 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역 경제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시장성 분석은 자기 개발했을 때 그 개발지가 시장성, 즉 흡수될 수 있는지, 상품성이 있는지 그걸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타당성 분석, 수익이 남을 것인지, 그것이 끝나고 나면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투자 분석을 한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지역경제 분석은 뭐냐? 지역에 있는 인구, 고용, 소득 등 대상 지역 모든 부동산 수요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게 지역경제 분석이고, 시장 분석은 시장성 분석에 선행하는 분석으로 특정 부동산에 대한 시장 지역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하는 것,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시장을 세분화하고 또 공급
하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시장을 차별화하여 특성에 따라 시장을 구분한다.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냥 한번 보시고, 시장성 분석은 시장 분석에 후행하는 분석으로 개발된 부동산이 매각이나 임대될 수 있는가, 즉 흡수될 수 있는가, 흡수율을 분석하는 것, 즉 상품성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 선호를 구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장 분석은 그 부동산 그 지역에 개발하고자 하는 부동산 지역 전체의 시장 상황, 수급 상황을 분석하는 거고, 시장성 분석은 개발했을 때 그것이 그 지역에 흡수될 수 있는가, 상품성을 분석하는 거. 그래서 말은 비슷한데, 상품성 분석은 구체적인 분석이므로 시장 분석보다는 후행적으로 한다. 그걸 우선은 구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타당성 분석은 그 개발했을 때 수익이 남을 것인가, 수익성 분석, 세금 내고 세후 현금 수지까지 한 분석을 해보는 거. 그 다음에 투자 분석은 대상 개발 사업을 위험과 수익 관계에서, 좀 있으면 다음 편에서 투자론을 보게 되는데, 자, 위험과 수익 관계에서 다른 투자안과 비교 분석하여 꼭 이 지역을 개발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 최종적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분석을 투자 분석이라 합니다. 우선 내용은 그렇고, 순서를 첫째, 지역 전체적인 어떤 보는 것, 지역의 인구, 고용, 소득을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는 것을 지역 분석. 그 다음에 개발하고자 하는 그 부동산의 그 지역에 대한 수급 상황을 보는 것. 그 다음에 개발했을 때 그 구체적인 개발지가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지 상품성을 분석하는, 구체적 분석을 하는 시장성 분석. 그 다음에 매각이나 임대되었을 때 얼마만한 수익성을 줄 것인지 타당성을 분석하고, 또 다른 투자원과 연결했을 때 수익성이 더 큰지, 그래서 투자 대안과 비교해보는 거 마지막으로. 그래서 투자 분석. 자, 순서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개발할 때의 위험 한 3가지 정도 같이 보겠습니다. 개발의 위험. 법률적 위험은 실제 개발하고 있는 도중에 공법적 규제가 나오면 위에서 분석했던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될 수 있으므로 그런 거. 인허가가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용도 변경이 제한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공법적 규제 사항을 면밀히 살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개발 지역에 땅을 매입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소유권 관계, 또 주민 민원 충분히 분석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 위험.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발업자에게 주는 위험. 자, 그 다음에 비용 위험, 추가 비용 부담의 위험. 그 옆에 최대 가격 보전 계약으로 줄일 수 있음. 자, 이 내용을 지금 그냥 추상적으로 쭉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지역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택지를 개발한다, 이런 것을 설정하고 쭉 한번 보시면 순서를 외우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봅니다. 자, 오른쪽에 개발의 유형 보겠습니다. 크게 새로 개발하는 신개발과 있는 것을 개발하는 재개발. 자, 신개발은 미개발 토지를 건축 가능한 택지로 전환하는 것. 토지구역 정리사업, 환지사업이라고도 하고, 주택지 조성사업 또는 아파트 지구 개발, 신도시 개발, 크게는 신도시 개발도 되겠죠. 그 다음에 재개발은 또 시행 방법에 따라 4가지로 보전 재개발, 수복 재개발, 계량 재개발, 철거 재개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 용어를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되겠는데, 보전 재개발은 사전적으로 한다. 그러면 기존의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니까 노후 불량화의 진행을 막는 정도, 가장 소극적 재개발, 가장 소극적, 보전 재개발, 가장 소극적. 그 다음에 수복 재개발, 기존 시설 그대로 두면서 노후 불량 요인만 제거하는 거. 요거는 보전 재개발보다는 조금 더 개발을 좀 더 하는 거겠죠. 그래서 소극적 개발. 기존 시설을 그대로 두니까 소극적이다. 근데 노후 불량 요인을 제거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전 재개발보다는 약간 큰 범위. 그 다음 계량 재개발은
기존 시설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확장, 개선, 또 새로운 시설이 필요하면 첨가, 또 질적 수준도 향상, 그래서 적극적 개발에 속하겠습니다. 기존 시설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고 확장, 개선한다.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인 개발에 속한다. 꼭 기억하시고, 철거 재개발은 가장 적극적인 방법으로서 기존 건물을 없애버리죠. 없애버리고 새 건물을 짓기 때문에 가장 적극적이다. 그래서 우선 보존, 수복, 개량, 철거 네 종류를 아시고, 보존은 가장 소극적, 사전적으로 방지하는 차원에서 노후화를 방지하는 차원 정도로 하는 것. 그 다음에 수복 재개발은 기존 시설 그대로 두면서 노후되고 불량 요인을 제거하는 측면에서 소극적인 개발. 그다음 개량 재개발은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확장, 개선, 첨가, 수준 향상, 그래서 적극적 개발. 철거는 기존을 없앰으로 가장 적극적인 재개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에 따른 도시 재개발. 주거지를 재개발할 것이냐, 상업 업무 지구를 재개발할 것이냐, 공공시설을 재개발할 것이냐. 말 그대로 주거지는 불량 주거지를 대상으로 주거 기능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상업 업무 지구는 상업 업무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 공공시설 재개발은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개발. 말 그대로니까 이거는 그저 한번 보시면 되겠고, 참고로 공법 영역인데 가끔 우리 학계론에 또 출제 가능성이 조금 있으므로 정비사업의 종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6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름을 우선은 어차피 2차에서는 꼭 아셔야 될 내용인데 미리 1차 학계론에서 이름 정도 더 알고 있으면 2차 공부에도 도움이 되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1번 이름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자, 읽어보면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물이 과도하게 밀집. 자, 요거는 2번 주택 재개발 사업과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강조해서 읽었습니다. 자, 주택 재개발 사업에서는 뭐가 없죠? 1번에 있는 극히 하는 말이 없고 과도하게 하는 말이 없고 그냥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물이 밀집되었을 때 하는 사업. 구분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택 재건축 사업.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 건물이 밀집해가 재건축한다. 아무래도 재개발보다는 왠지 재건축이니까 좀 범위가 축소되는 느낌. 그래서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한데 노후 불량 건물이 밀집돼가 있어 재건축 정도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재개발과 재건축을 또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글자 한자 차이죠. 정비시설이 열악하냐, 양호하냐, 그 차이고, 노후 불량 건물은 둘 다 밀집대가 있고. 그 다음에 도시환경 정비사업. 상공업 지역의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한다. 도심, 부도심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 1번 이름과 비슷한데 개선이 아니라 관리.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정비 기반 시설을 확충하더라. 그 다음에 6번에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 가로는 도로를 뜻합니다. 노후 불량 건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에 있는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정비한다. 그래서 그 6번 같은 경우는 밑에 따로 별표 표시되어 있는 걸 보면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다. 이유, 소규모이므로. 규모가 아주 소규모이기 때문에 특별히 정비구역 지정을 하지 않고 시행하더라. 또 한 가지 또 보셔야 되면 그 3번의 주택 재건축, 그 다음에 5번의 주거환경관리사업, 6번의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환지를 하지 않는다. 환지를 하지 않는다. 그 측면은 땅은 그대로 두고 위에 있는 건물 정도만 손보기 때문에 그래서 환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번과 5번 주거환경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은 공공이 주도하므로 조합 설립을 할 필요가 없다. 공공주도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 사업은 공적 주체가 주도하므로 정부나 지자체, 주택공사 이런 공공기관이 주도하므로 조합을 설립하지 않는다. 그 정도로 공부하시면 2차에도 도움이 되시리라 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용지 취득이 필요할 텐데 그 용지 취득하는 방법이 한 6가지 나오가 있습니다. 우선은 용어를 아셔야 될 것이고 보면 충분히 구분이 됩니다. 단순 개발 방식은 땅 주인, 즉 토지 소유자가 직접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획득해서 스스로 자력으로 개발하는 것. 환지 방식은 땅을 바꾼다 이건데 대지의 효용 정진을 위한 교환, 분합, 형질 변경 필요시 또는 공공시설 설치 변경 필요시 이럴 경우에는 개발업자가 택지를 개발한 후에 환지 기준에 따라 기존의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해 주는 것. 요게 환지 방식이었습니다. 땅을 바꾼다. 그런 측면인데 주로 어떨 때 하느냐. 매입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 때, 즉 개발지역의 땅값이 현저히 높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환지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매입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럴 때 주로 쓰는 게 환지 방식. 그 다음에 매수 방식. 매수 방식은 계획적 개발을 위해서 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개발을 위해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 매수나 수용 등을 통해 기존 소유권을 소멸시킨다. 주로 공영 개발 할 때 매수 방식을 취하겠죠. 그 다음에 혼합 방식은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을 섞어서 한다. 그래서 살 수 있는 부분은 사고 또 환지할 부분은 환지하는 경우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혼합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합동 개발 방식은 토지 소유자, 시행자, 건설업자, 자금 제공자 등이 합동해서 개발 착수 전에 개발 대상지를 전량 매수하는 방식. 공공이 매수하지 않고 소유자, 시행자, 건설업자, 자금 제공자 등이 합동해서 개발 대상지를 매수하는 방식. 그 다음에 신탁 개발 방식. 이 합동 개발 방식을 소유권 이전의 형식적 신탁으로 하는 방식. 소유권 이전 형식의 신탁으로 하는 방식. 신탁이라는 말은 형식적 소유권 이전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발 주체에 따라 나누어 보겠습니다. 공영 개발을 제1섹터라고 합니다. 민간 개발하면 제2섹터, 민간과 정부가 혼합하면 제3섹터. 이것은 개발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나누는 것인데 우선 공공이 개발하는 공영 개발 보겠습니다. 자, 공적 주체, 국가나 지자체, 공사가 시장 실패를 보완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편익의 공정한 분배를 통한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해 매수 방식으로 용지를 취득하여 직접 부동산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자, 매수 방식, 수용 방식으로 한다. 자, 원칙, 도시의 균형 개발을 촉진한다. 기존 도시나 인근 도시와 연관시켜 균형 있게 개발하더라. 주거 편익 시설의 설치, 도시 기반 시설, 도로, 공원, 녹지에 해당하는 도시 계획 시설을 설치하고 또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매수할 때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충실한 보상을 하라. 그 다음에 부동산의 공급과 관리. 우선 공영 개발하는 목적은 정부의 어떤 입장을 반영한 것일 텐데 정부 입장에서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주택 건설 용지를 우선 공급하고 이중가격 체계 등이 필요하다. 이중가격 체제는 저소득층에게는 싸게 분양을 하고 고소득층에는 시가로 분양한다.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장단점. 장점은 토지의 계획적 이용이 가능하고 개발 이익을 환수, 투기 방지를 통한 집가 안정, 공공산업 재투자, 매수하여 국가가 직접 함으로 이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단점은 전부 다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자금 부담이 가장 문제가 될 것이고 또 전체 지역을 매수하다 보면 기존의 토지 소유자와의 어떤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겠고 또 용지를 보상하게 되면 보상받은 보상을 위해서
돈을 지급하다 보면 나라 전체의 통화 공급이 팽창하는 문제가 생길 것이고, 또 주변 개발지 옆에 집가 상승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민간 개발 들어가겠습니다. 자, 민간 개발은 개발 주체가 민간이므로 제2섹터라고 합니다. 자, 민간 개발에는 스스로 개발하는 자체 개발 방식이 있고, 또 여러 사람이 모여가 공동하는 방식. 우선은 자체 개발 방식부터 보겠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사업의 기획, 시행, 자금 조달 등 모든 과정을 담당하고, 또 그에 따라 이익의 기속 주체도 되는 것. 자기가 개발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이익도 자기가 갖겠지요. 그 다음에 장단점. 개발 사업의 모든 이익이 토지 소유자에게 기속되고, 추진은 신속하나, 그 개발하는 입장에서 보면 위험성도 높고, 중간에 돈이 부족해가 못할 수도 있고, 그런 점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 땅 주인들이 함께 개발하는 지주 공동 사업 방식은 우선 4가지가 있는데, 사업 위탁형, 공사비 대물 변제형,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투자자 모집형, 4가지를 구분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업 위탁형은 수수료가 발생한다. 사업을 위탁했으므로. 내용을 보겠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의 전반을 맡기고 위탁하고, 그러면 개발업자는 시행에 대한 수수료를 취하는 형태. 사업 종료 후에 지분, 수익, 소유권은 원래 토지 소유자한테 그대로 넘어가고, 개발업자는 수수료만 갚는다. 그게 사업 위탁형. 즉, 개발업자는 수수료를 받고 개발하고, 개발하여 수수료를 갖고, 개발한 이후에 토지 소유자에게 그대로 넘겨주는 형태. 자, 공사비 대물 변제형. 물건으로 대신한다. 이런 뜻이 대물이죠. 자,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로 사업을 발주하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가 되고, 개발업자는 공사를 직접 담당하는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부담하여 완공 건물의 일부를 공사비로 변제받는 방식. 건물로서 공사 대금을 치른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고, 개발업자는 단순히 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자에 불과. 나중에 그 공사비에 해당되는 만큼 건물을 만들었으면 건물로 받겠다. 그런 거겠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토지 소유자가 내나 위에 공사비 대물 변제인과 마찬가지로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가 되고, 시공액사는 우선 매각을 통해서 수익금에서 최우선적으로 공사비를 변제받는 방식. 즉, 매매를 통해서 생기는 돈을 공사비로 가장 먼저 변제받는 방식. 그 다음에 투자자 모집형. 토지 소유자나 개발업자가 따로 돈을 가진 투자자를 모집하여 일종의 주택조합을 만들어 투자자에게는 그 투자 수익의 일정 부분을 주고, 또한 지분 보장을 해주는 방식. 즉, 돈 되는 사람을 따로 모집해서 하는 형태. 그것이 투자자 모집형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세 번째, 등가 교환 방식.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건축 비용 제공하여 건축한 후에 건축 가격과 토지 가격의 비율에 따라 등가로 건물과 토지를 교환하는 방식. 그 위에 지주 공동 방식의 대물 변제형과 유사하다. 왜냐하면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건물과 토지를 직접 맞교환하는 방식. 이 등가 교환 방식이 되겠습니다. 넘겨서 계속 보겠습니다. 네 번째, 토지 신탁 방식. 아까 지주 공동 개발에서 위탁 방식에서도 수수료가 나오는데, 신탁 방식에서도 수수료를 준다. 자,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신탁회사에 형식상 소유권을 이전하여 개발, 관리, 처분을 위임한다. 그러면 일단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넘어갔으므로 토지 소유자한테는 신탁회사는 신탁 수익 정권을 발행하고, 또 금융기관에 그 소유권을 담보로 신탁회사가 직접 자금을 차입하여 건설회사의 공사를 발주하고
사업 종료 후에 신탁예산은 지분 수익 소유권은 원래 토지 소유자에게 모두 반환하고 신탁에 따른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 그래서 즉 신탁회사에 맡겨서 개발한다. 막 그렇게 하시고 또 맡았던 그 신탁회사는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소시엄 방식. 대규모 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 자금 조달과 기술 보완의 필요에 의해 법인 간 컨소시엄은 뭐냐? 공동사업을 위한 협력체다를 구성하여 참여 회사 중의 하나가 대표 회사가 되거나 별도의 연합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막 내용 그대로니까 한번 쭉 보시면 좋겠고요. 자, 차지하는 방식으로는 즉 땅을 빌리는 방식으로는 구차지 방식과 신차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땅을 빌린다는 의미에서 구차지, 신차지.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개발업자가 권리금을 주는 게 구차지 방식입니다. 자, 개발업자가 권리금을 주고 차지권을, 즉 땅을 빌리는 권리를 형성한 후에 건물을 완성하고 그 차지권에 해당되는 건물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방식. 그것이 구차지 방식이 되겠습니다. 신차지 방식은 법적으로는 개발업자가 임차하는 차지 방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공동사업 방식으로 차지 계약 시 권리금이 없다. 즉 땅 주인과 공동사업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따로 땅 주인에게 권리금을 주지 않고, 즉 권리금이 없고, 계약 중에는 오히려 땅 주인에게 이익 배당 차원에서 지대를 지불하더라. 임차료를 지불하더라. 종료 시에는 원래 땅 주인인 토지 소유자에게 무상 반환하고 건물은 시가로 개발했는 사람이 시가로 양도하는 방식이 신차지 방식. 자, 구차지 방식과 신차지 방식에는 차지권에 대해서 권리금을 주느냐 안 주느냐. 권리금을 주면 구차지 방식. 권리금이 없으므로 실제로는 땅 주인과 개발업자가 공동사업 방식 하는 게 신차지 방식. 자, 일단 그렇게 권리금이 있냐 없냐에 따라 권리금이 있으면 구차지, 권리금이 없으면 신차지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게 뭐 시험에 가끔 나오는 민간 자본 유치 사업 방식, 민간과 정부가 합동으로 개발 주체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제3섹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BTO는 그게 이제 영어 약자인데 영어를 일단은 보셔야 되겠습니다. build, 건설. 자, T는 transfer, 이전. O는 operate, 운영. 자, 말 그대로인데 민간이 건설하고 소유권은 공공으로 이전하나. 즉 건설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로 민간이 운영권을 행사하는 형태. 우리나라도 BTO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예를 보면 민자고속도로, 민자터널, 민간 자본으로 만든 고속도로. 이럴 때 톨게이트에서 이제 그 받는 고속도로 이용료가 한동안 건설한 민간 자본 투자자에게 기속됩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넘어갔지만 실질적으로 그 운영권을 건설한 대가로 일정 기간 갖는 것을 BTO 방식이라 합니다. 근데 뭐 영어 어순이 조금 다른 BOT가 있는데 뭐 별 차이는 없습니다. 이때 O는 오퍼레이트가 아니고 오운인데 결국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게 운영권을 갖는 겁니다. 나중에는 어차피 또 이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을 하고 운영권을 행사하느냐, 운영권을 행사하다가 이전하느냐, 그 차이인데 우선 뭐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 BTO 방식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민자 고속도로, 민자 터널은 BTO 방식이다. 이전하고 나서 운영을 직접 건설하는 투자자가 운영권을 갖더라. 그게 BTO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BTL 방식. 자, build, 건설이고, T, transfer, 그 다음에 L이 뭐냐? 임대한다, 리스. 자, 그러면 BTO와 BTL은 반드시 구분하셔야 되는데, 민간이 건설하고 소유권은 공공으로 이전하나, 요까지는 같죠? 갔는데 정부로부터 시설 임대료를 받음. 즉, 운영권을 직접 행사하면 BTO 방식이고, 운영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는다. 자, 주로 어떤 거냐? 학교, 도서관. 자, 학교나 도서관은 막 건설하자마자 소유권은 정부에 기속되고, 그 정부가 건설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를 지불하는 형태. 그게 BTL이 되겠습니다. 직접 운영하면 BTO고,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으면 BTL이 되겠습니다. L은 리스료, 그래서 임대료를 받는다. 그래서 구분하시면 직접 운영하는 민자고속도로는 BTO고, 학교나 도서관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사용하므로 그 사용 대가를 받는다. BTL. 이 두 가지는 꼭 구분하셔야 되고, 거기에 또 옆에 BLT, BOO가 있는데, BLT는 내가 아까 위에서 봤는 것처럼 BTO와 BOT 차이 정도, 별 차이가 없다. 그 말이죠. 즉, 임대료를 받다가 나중에 이전하면 BLT입니다. 임대료를 받다가 이전을 나중에 하면, 그래서 큰 차이가 없고, BOO는 소유하고 운영한다. 그러니까 건설, 소유, 운영, own, operate. 그래서 직접 소유하면서 운영한다. 그런 측면에서 BOO입니다. 이거는 시험과는 큰 관련이 없는데 용어상 좀 구분하시라고 제가 적어봤습니다. 이상으로 제 8강을 마치겠습니다.